하게 묘지에 묻을 것을 권장하였다. 그에게서 상술의 냄새가 났다. 그러나 불쾌하지는 않았다. 내가 끝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는 별 수 없다는 듯 시선을 피하여 밭은 기침을 두서너 번 했다. 화장터도 내가 잘 아니까 염려 놓으쇼. 어떻게 시체를 좀 보겠소? 사내는 일어섰다. 그는 아주 키가 작았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여전히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투어전 얻어먹은 술이 뱃속에서부터 뿌듯이 솟구치고 있었다. 그는 앞서 걸었다. 우리의 발자국 소리는 공허하게 홀 안을 울리었다. 그는 허리에 매달린 열쇠 꾸러미를 꺼내어 그 중에 하나를 골랐다. 그곳으로 차고와 같은 철문 앞에 매달린 자물쇠를 열었다. 그러고는 녹슨 소리를 내며 열었다. 그때 나는 보았다. 죽은 이들이 단정하게 조용히 그곳에 누워있음을. 그리고 그때 나는 들었다. 죽은 이들이 조용히 은밀한 소리로 속삭이고 있는 소리를. 나는 이유 없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래, 죽은 이들이 편안히 누워있군. 치를 넣은 검은 캐비넷 앞에 촛불이 두어 자루가 켜져 있었다. 저기 맨 끝에 것이 바로 댁집 사람 것이오. 사내는 손가락을 들어 맨 끝쪽을 가리켰다. 나는 천천히 그리로 갔다. 정결한 느낌을 주는 단조로운 무늬의 타일이 발려있는 대 위에 작은 검은 관이 놓여 있었고 두 개의 촛불이 깜빡이고 있는 사이로 향로가 놓여 있었다. 나는 말없이 향을 들어 촛불에 불을 붙였다. 향은 금세 타올랐다. 나는 재 속에 향을 꽂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정말이지 무언가 한마디 진지하게 빌고 싶었다. 꼭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도 조그만 관 속에 누워있는 경아를 위해서가 아니라도 무언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싶었다. 차라리 나를 위해서라도 빌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기도문도 생각해낼 수 없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이내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때 좀 전에 사내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은 동물질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나는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섬뜩하게 갑자기 그를 후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어깨로만 쿡쿡 웃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다가왔다. 어떻게 시체 좀 보시겠소? 그는 관의 가운데 달린 여닫이 고리를 쥐어 들었다. 사랑하는 집사람의 모습을 보시겠느냐 말이오. 아니 간들겠습니다. 나는 황급히 거절을 했다. 왜 보시라니까 아주 예쁜 얼굴이었대도. 정말이요. 나도 이 짓을 10년 해왔지만 그런 시체는 처음 보았어. 그것은 꼭 살아있는 얼굴이었대도. 정말이요. 뭐 당신 앞이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꼭 잠자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고통이 없는 듯한 표정이 의심스러울 정도라도. 어떡하시겠소? 안 보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대답했다. 나는 갑자기 알지 못할 공포감이 엄습해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공포감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경외스러운 느낌 때문이었다. 나는 황급히 안치소를 앞서 나왔다. 뒤따라서 사내가 걸어 나왔고 그는 비틀거리며 철문을 닫고 열쇠를 잠갔다. 나는 주머니를 뒤져 손에 집히는 돈을 세어보았다. 100원짜리 대여섯 장은 되어 보였다. 나는 그것을 들고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결심하고 그를 돌아보았다. 적은 사례지만 이거 받아서 담배값이나 하십시오. 이게 뭐요? 그는 내가 내미는 손은 보지 않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돈이 마련된 게 없습니다. 찾아갈 때까지 잘 좀 부탁합니다. 관두세요.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는 별로 사양하는 기색 없이 중얼거렸다. 제 성의입니다. 나는 다시 내밀었다. 그러자 그는 마지못한 듯 받았다. 가겠습니다. 나는 산을 쳐다보며 말을 했다. 월요일에 찾아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염려 놓으시래도. 사내는 큰 소리로 말을 했다. 다 잘 돌봐드릴 테니까.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좁은 길을 걸어 나왔다. 그때 나는 그 사내가 다시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선생 다시 잘 생각해 보시구려. 뭐 뼈가루 뿌리고 나서 빈손이 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묘지가 나을 테니까. 집에서 곰곰 생각하시고 묘지가 괜찮다고 생각되시거들랑 연락해 주시구려. 알겠습니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나왔다. 생각 같아서는 뛰고 싶었다. 뛰어서 이를 악물고 뛰어서 이 시체 안치소와 그 기분 나쁜 사내의 집요함을 뒤로하고 뛰어서 이 어둠과 밤 질식할 것 같은 죽은 자의 침묵과 죽은 자의 차례찬 체온을 뒤로하고
뛰어서 누군가 만나 뺨을 비비며 뜨거운 술을 단숨에 부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는 거의 뛰듯이 걸어 병원을 나왔다. 이미 거리는 밤이었다. 마침 빈 택시가 달려오는 것이 있었으므로 손을 들어 차를 세웠다. 나는 명동으로 달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이내 정정하고 무교동이라고 말을 하였다. 운전사가 백미러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제야 묵직한 피로가 덤벼들었다. 한시라도 빨리 술을 마셔야 한다라고 나는 생각했다. 단술 술집은 10,000원이었다. 술을 따르는 여자애들이 내게 오랜만이라고 했다. 시어머니 죽고 처음이어야 하고 호들갑을 떨었다. 나는 떨어진 빈 의자에 앉았다. 위스키를 시켰다. 처음에는 더블로 시켰다가 숫제 반병을 가져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아가씨는 몇 번을 원하는가를 물었다. 나는 2번이라고 했다가 4번도 좋고 10번도 좋다고 대답했다. 그러다가 나는 큰소리로 떠들었다. 이봐, 치마만 돌렸으면 다 좋아, 알겠어? 알겠습니다. 녀석은 헤헤 웃었다. 새로 들어온 여자애가 있어요. 잘 뽑았어요. 나는 껌을 씹으며 의자에 비스듬히 몸을 기댔다. 어설픈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었고 앞 스테이지에서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처음 그 순간 만나던 날부터. 사랑 좋아하네. 순간 좋아하네. 좋아하는 것 좋아하네. 지나간 여자애들이 큰소리로 비양거렸다. 처음 뵙겠습니다. 14번이에요. 직교 화장을 한 여자애가 칸막이를 젖히고 들어왔다. 감기가 들었는지 코맹맹이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다짜고짜 내 곁에 달라붙었다. 나는 갑자기 그녀가 다종류 벌레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잠자코 있기로 하였다. 술이 오자 나는 더블로 내리 2잔 들이켰다. 그러자 갈증이 가셔졌다. 이봐, 여기 전화번호인데 어디 있지? 저기 화장실 앞요. 여자애는 내가 별 볼 일 없다라는 표정으로 앉아있자 무료한 듯 안주로 나온 치즈를 집어먹으며 말을 했다. 나는 일어서서 공중전화 앞으로 다가갔다. 마침 사람들이 없었다. 나는 생각나는 대로 다이얼을 돌렸다. 2명에게 전화를 걸었는데도 모두 부재중이었다. 한 녀석은 몸살가기 때문에 알아 누워있다는 것이었다. 야, 그러지 말고 나오라니까. 글쎄 몸이 아프다니까 그러네. 나는 큰소리로 불평을 하며 자리로 돌아왔다. 내가 필요로 할 땐 모두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나 뭐 어쩌란 말이냐. 그 녀석들이 내가 아닌 바에야 내 곁에 있어 준다고 해서 어쩔 것이란 말이냐. 그래,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야. 아, 그렇지만 혼자 술을 마신다는 것은 정말 고독하고 쓸쓸한 일이거든. 더군다나 오늘 같은 날에 나는 돌아오면서 어떤 불안할 녀석이 그 녀석들 말고 또 없을까 궁리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별 수 없이 커튼을 젖히고 내 좌석으로 돌아왔다. 어디 갔다 왔어요? 애인한테 전화 걸었어요? 여기 있는 애인은 어떡하고요? 여자애가 느닷없이 내 목을 껴안더니 술값만큼의 뽀뽀를 했다. 아저씨 미남자셔. 여자애의 혀가 내 입 안으로 들어왔다. 미끈거렸다. 나는 여자애를 밀쳐버렸다. 그리고 냅다 술만 마셨다. 술은 짜고 싱겁고 맵고 싱겁고 달고 쓰고 그리고 쉬었다. 나는 밤 11시가 넘어 술집을 나왔다. 팁은 현금으로 주었지만 술값은 외상이었다. 여자애가 자기 집도 신촌 방향이니 바래다 달라고 했지만 나는 싫다고 했다. 늦은 밤의 야경은 지쳐서 골목과 골목을 빠져 달아나는 날카로운 바람에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코트를 여미었다. 많이 마신 술이었지만 그리 취하지는 않았다.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고 있었고 늦은 버스와 택시들이 싱싱거리며 달리고 있었다. 거리는 취객들이 서성거리는 발소리와 방뇨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노랫소리와 집으로 귀가하는 수준 여자들로 웅성이고 있었다. 몇 개의 네온 사인이 간혹 켠 채 혹은 꺼진 채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는 가야 할 시간이어요. 누군가 내 곁에서 속삭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엔 경화가 서 있었다. 그러다가 없어지더니 스타킹을 선전하는 네온 사인의 불빛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럼 가야 할 시간이고 말고 거리는 늦어 하나둘 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붉은 야광 경찰봉을 든
경찰관의 호루라기 소리가 얼어붙은 밤의 도시를 찢고 있었다. 나는 거리를 건너가다 땅콩 파는 곳에서 경화가 땅콩을 사는 것을 보았다. 나는 놀라서 뛰어갔다. 그러나 내가 달려가자 경화는 카바이트 불 속으로 녹아 사라져 버렸다. 그래 경화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여자인지도 몰라. 밤이 되면 서울 거리에 밝혀지는 형광등의 불빛과 네온의 번뜩임, 땅콩 장수의 가스등처럼 한때 피었다 쓰러지는 서울의 밤, 조그만 요정인지도 모르지. 그래 그녀가 죽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인 것이야. 무책임하게 골목골목마다에 방뇨를 하는 우리가 죽인 여자이지. 그녀가 한때 살아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일지도 몰라. 그것은 자그마한 우연이었어. 그녀는 마치 광화문 지하도에서 내일 아침 조간신문을 외치는 소년에게서 10원을 주면 살 수 있는 조간신문일지도 몰라. 잠깐 보고 버리면 그만이었어. 그래 그녀가 살아 있었다는 것은 조그만 불빛이었어. 서울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빛이었지. 안녕히 가세요. 내일 또 만나요. 내가 택시를 합승하려고 비좁은 택시에 올라탔을 때 경화가 작별 인사를 했다. 그래 잘 가. 잘 있어. 나는 중얼거렸다. 아니 지금 누구한테 말한 거요? 같이 합승한 사내가 의아스러운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나는 대답 않고 뒤돌아보았다. 그곳엔 경화가 외롭게 혼자서 이곳을 지켜보고 있었다. 꺼져가는 네온이 그녀의 등 뒤에서 너울거렸다. 다시 솟는 눈발 속에서 조용히 경화는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차가 멀어져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러더니 밤의 정막으로 빠져들어가 버렸다. 안녕 경화 잘 있어. 나는 하루 종일 씹었던 껌을 그제야 뱉었다.